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SBB은행 파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SBB은행 파산 이후 연준과 미국 재무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국채 가격과 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국채를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경우에는 막대한 평가 손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팔지 않으면 괜찮지만 SBB은행과 같은 대규모 인출 사태와 같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고 헐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SBB은행은 파산을 한 것입니다. 그럼 SBB은행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표를 보겠습니다. Y축은 전체 예금 대비 보통 예금 비율입니다. 보시면 SBB은행의 예금은 질적으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보통 예금의 비율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최근에 파산한 뉴욕의 시그네처 뱅크도 보이네요. 이 뜻은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런 예금이 아닌 기관이나 벤처 캐피탈 펀딩으로 들어온 돈이 예금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이 차트만 보아도 빨간색이 우리가 아는 은행 예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매우 작아 보이죠. 그리고 X축은 예금 대비 대출 플러스 증권의 비중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출 플러스 증권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금이 100만원 있었다면 SBB은행은 110만원 정도가 대출과 증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만 들어도 예금주들은 불안해 떨 것 같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러한 요소가 있는데도 벤처 캐피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SBB은행과 거래를 한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경제사정도 있는데요. 2019년과 2022년 사이에 미국 예금은 5조 4천억 달러나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코로나를 핑계로 돈을 엄청나게 펌핑해 놓은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은행으로 흘러 들어갔을 텐데요. 은행으로 흘러간 이러한 예금들로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장사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대출 수요가 매우 적어 겨우 15% 정도의 예금만이 대출로 나갔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예금의 상당 부분을 국채나 주택담보증권으로 사놓거나 현금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파란색 그래프는 예금 총액을 나타내고, 진한 갈색은 만기 보유 채권입니다. 만기 보유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평가 손실이 엄청났지만 팔기 전까지는 손실로 잡히지 않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얼핏 봐도 예금 대비 국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평가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아는데, 은행에 돈 맡겨놓은 기업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실을 아는 기업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겠죠. 보시다시피 2022년 1분기까지는 예금 총액이 올라가다가 2분기부터 빠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예금을 내주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만기 보유 채권에 손을 댐으로써 순손실이 났고, 이 사실을 CEO가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알리자마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옛날과는 달리 정보의 공유가 빠르고 핸드폰으로 은행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뱅크런의 속도는 가히 엄청났습니다. SBB은행 파산은 예전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자체의 신용 리스크로 인해 은행이 파산했다면 SBB은행은 미국 국채라는 안전자산을 들고 있었음에도 예금과의 유동성 차이 때문에 파산한 것인데요. 어찌됐든 결국 SBB은행은 파산했고, 연준과 재무부가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FDIC는 연방예금보증공사로서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FDIC의 보증한도는 25만 불인데 SBB은행에는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같은 큰 돈을 예금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1740억 달러의 예금 중 1520억 달러가 보증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SBB은행 특성상 다음과 같은 미국 테크 회사와 성장 회사들이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를 보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신용과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연준과 재무부는 공동 발표에서 SBB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증해준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것으로 예금자들의 패닉을 멈추고 대량 인출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번 사태는 위험자산으로 인해 터져버린 2008년의 금융공황과는 결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동성만 확보해주면 은행들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도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될 이유도 없고요. 이러한 점에서 연준은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프로그램은 연준에서 한마디로 너희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만기 보유 채권들과 주택담보증권들을 담보로 액면가 100%로 250억 달러까지 1년까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평가 손실이 엄청났다는 것은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요. 국채를 손해보고 팔지 말고 담보로 맡겨 액면가 100%로 돈을 빌린 후 잠시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연준에서 해준 것입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도 모랄 해저드 같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과 재무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용과 그 신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준다는 발표만으로 예금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SBB와 시그네처 은행발 위기를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불똥이 안 터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대비 6%로 나왔는데요. 1월에 6.4%와 비교해서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은행발 금융위기 상황과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을 낮출 것이란 기대에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발표가 일주일여 남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